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사우디의 최대 정유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에 10% 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는 원유의 30%나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 문제 설명 듣기 위해서 국제부의 홍서우 기자 자리했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유가가 폭등했어요? 네, 폭등했습니다. 지난 14일에 이 테러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16일자부터 보시면 지금 뭐 텍사스산 이 원유라든가 네. 혹은 이 브렌트유라든가 있는데 네.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배럴당 60달러 하던 게 66.12달러로 치솟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브렌트유는 이제 이 영국 북해에서 나오는 네. 원유고요. 그랬을 때 지금 상당히 많은 이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게 계속 치솟지는 않고 오늘 조금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도 장중에는 조금 내려가기도 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WTI 텍사스유가 원유죠. 미국 원유죠. 네, 그건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데 그걸 봤더니 처음에는 한 15%까지 급등했다가 네. 지금은 9% 정도에서 또 떨어졌는데 하지만 9%면 굉장히 급등한 10% 겁니다. 가까이 급등했던 것이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축률을 풀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다소 안정세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국제유가 그래프를 좀 볼까요?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휘발유 값과 비슷합니다. 네. 2011년에 제일 많이 올랐죠. 네, 배럴당 그때 두바이유는 제 113달러 기억에 120달러 넘어간 적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저유가라고 이야기할 때 네. 2015년, 16년, 17년 계속 유가가 낮다가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최고가 대비로는 절반 정도 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조금 이제 강세로 네. 55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게 오늘 날짜의 가격입니다. 네. 리터당 2,100원 휘발유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때 아주 비쌌을 때. 네. 그리고 그동안에 정말 국제유가가 굉장히 안정세였는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곳이 사우디 최대 정유시설이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피폭된 곳이요. 아부카이크 그 탈황 시설과 네. 그리고 쿠라이스 유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 아부카이크 시설이 이 하루에 700만 배럴의 네. 이 원유의 탈황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이게 네.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70%, 그게 700만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원유의 탈황을 담당하니까 굉장히 큰 시설이 피폭이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또 잠깐 언급드린 이 쿠라이스 유전도 여기도 뭐 하루에 120만 배럴 네. 생산한다고 하니까 큰 시설인데 그 두 그래서 곳이 공격당했습니다. 네,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이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네. 이 아람코가 이 공격 받은 이후에 원유 아람코가 생산량을 사실상 왕실이 운영하는 그 기업 그렇죠. 아니죠? 왕실이 100% 지분을 갖고 있죠. 네. 이 원유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홍 기자 관심은 역시 기름값입니다. 그렇죠? 일각에서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배럴당 100달러 우려까지 나온다고. 네, 이게 700만 배럴 손실이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해보자면요. 90년대 초반 이제 걸프전 했을 때 피해액수가 400만 배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걸프전의 2배 가까운 그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사우디 역할이 큽니다. 예전에 그 언론인 카슈퀴지 사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뭐 잔인하게 살해됐던 그때 이제 배우로 아까 아람코의 소유주였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배우로 지목이 됐었고요. 네. 서방에서는 줄여서 뭐 MBS 이렇게 약자로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도 왔었었죠. 네, 왔었었죠. 하여튼 세계의 큰 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우디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거는 대규모 감세와 같다.
즉 기름값 안정에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유가 100달러 얘기는 15년 전 2004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았거든요. 하루에 한 200만 배럴. 네. 근데 생산량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 2004년이면 세계 경제 정말 좋았을 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마구 늘면서 근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200만 배럴씩 하루에 부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도 그때 테러로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또 사우디 같은 이유로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우디의 그 언론인 사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죠. 네. 그런데 그동안에 쭉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셰일가스라는 걸 인류가 개발해서 이게 또 공급이 되니까 그동안에 유가가 안정됐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셰일가스의 공급이 있어서 과거처럼 이렇게 100달러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반론도 있나 봐요. 네, 옛날에 이제 과거 70년대 이제 석유 파동 때 보면요, 석유 네. 한 30년 쓰면 이제 고갈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랬죠. 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오펙 그 석유 수출국 기구 장관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하느냐가 주요 뉴스였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뉴스가 감춰졌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유 가격 추이를 보시면요, 2013년, 14년 사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그 세일가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세일가스 예전에는 원유를 추출하면요, 이제 시추공을 하고 거기로 이제 원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랬죠.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세일가스라는 거는 지하 한 3,000m 정도의 이제 안반층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뚫고 나가고요. 거기서 다시 시추공으로 수평으로 그 바위를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바위에 스며든 그 석유를 캐내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이제 수지 타산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됐고요. 가격 추이를 보면요, 2014년엔 배럴당 한 75달러 정도의 이제 시추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2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20달 배럴당 20달러까지. 예, 이게 어떤 세계의 큰 혁명을 일으켰냐면 이제 오펙이 무력화됐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10년 전 미국이 그 일일 생산량이 그 하루에 700만 배럴이었거든요.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개발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00만 배럴, 그러니까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미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진 겁니다. 이제 러시아 세계 3위 그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이제 감산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네. 또 중국, 러시아에도 이제 셰일가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구조적으로 원유가 남는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 이제 아까 나왔지만 이제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미국이 유사시 국가 비상사태 때 한 80일가량의 그 원유를 보관해 놓는 건데요. 네. 이게 6억 6천만 배럴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7억 배럴이라는 것도 있는데 항상 유가가 올랐을 때마다 이 비축유를 풀어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풀자고 했고요.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조정 가능한 그 규모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셰일가스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석유 대체할 만한 가스를 새로 개발해낸 개발해냈는데 거죠. 그게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뭐 40달러 정도, 50달러 정도는 돼야 손익분기점이 된다. 최상선이. 국제유가가. 네. 네. 이제 50달러 넘어버리면 차라리 안 캐는만 채굴하지 않는만 못하다 했는데 지금 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배럴당 20달러까지 내려갔다 이 말씀이시죠? 네, 20, 30달러고요. 이제 중국, 러시아도 이제 기술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셰일가스에 대한 채굴하는 기술이 그리고 배럴당 손익분기점도 낮아졌으니까 더 채굴하기 쉬워졌고 그렇죠. 이런 공급 때문에 국제유가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더 안정적이다.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자 화재 화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석유 정유 시설이죠. 사우디의 정유 시설 공격받은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새벽입니다. 사우디 동부의 정유 시설과 인근 유전이 이렇게 뭐 몇 킬로 밖에서도 보일 만큼 훨훨 불타고 있습니다. 네. 거대한 화염이 계속 치솟고요. 네. 예멘 반군이 드론을 투입해 공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نفذ 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عملية هجومية واسعة ب10 طائرات مسيرة استهدفت مصفاتي في الرد على جرائم العدوان وحصاره المستمر في الرد على جرائم العدوان وحصاره المستمر على بلدنا منذ 5 سنوات. 이번 화재로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카이브 등 하루 700만 배럴 생산하는 거대한 정유시설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네, 이런 것도 주목해야겠어요.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멘 반군, 네. 이름이 후티 반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게 뭐 예멘 지역에 있는데 시아파 반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하고는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워낙 이 무력이 군사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늘 그냥 쫓기고 몰리는 신세였다가 네. 이번에 이제 드론 10여 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저렇게 유전을 무력화시켰다는 건데 이 전문가들은 좀 당장 믿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예멘 반군 지역에서 저 폭격당한 드론 폭격을 당한 이 유전까지 1000km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미국에서 새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의 경우에는요. 드론도 20여 대이고 네. 그리고 순항 미사일도 10여 기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네. 아, 그렇다면 보면 이렇게 사우디와 예멘은 붙어 있지만 그렇죠. 굉장히 저게 굉장히 멀다 이 그러니까 말씀이죠. 예멘 폭격당한 접경 것까지. 지역이 아니고 사실은 저 보시면은 네. 그 아랍에미리트 위쪽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멘에 있는 반군 지역에서 저 두 군데 홍 유전을 기자 어떻게 폭격하려면 너무나 네. 멀죠. 네. 이게 상당히 멀긴 한데요. 또 아주 타당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예멘 반군이 쓰고 있는 그 드론이 아바빌이라는 이름인데요. 이란 이게 촬영용 그 네. 소형 드론이 아니고요. 이란제입니다. 보면요. 항공기 모양으로 생겼고요. 한 네. 길이가 2.88m고 날개 넓이는 한 3.25m 정도 됩니다. 30kg 폭탄 달 수 있고요. 이제 고도 3,000으로 순항 속도 350km입니다. 위호 사정거리는 한 300k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유엔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350km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겠는데요.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또 네. 순항 미사일하고 그 굉장히 좀 비슷한 크기고요. 네. 이 드론이 상당히 지금 반군들의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S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네. 이 가격이 한 대당 1,800만 원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돈으로 한 15,000달러 되고 있는데요. 이 예멘 반군은 이 드론을 가지고 지난 5월에 공항이나 오일 시설 등을 한 서너 차례 타격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 이란 그 드론이 이란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란이 배우 이란도 시아파 아닙니까? 그렇죠. 예멘도 시아파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네. 지도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네, 지도 보면 보면은 설명 드릴까요? 네, 네. 같은 또 시아파 계통입니다.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까지는 예멘에서 1,000km 정도 됩니다. 이 네. 예멘 남부에서 가면요. 근데 이란에서 오면요, 그러네요. 한 200km 정도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유력한 게 이라크 남부 지역인데 여기 시아파 반군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기 혁명 수비대가 또 조교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군데에서 발사됐을 우려도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이란을 배후로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지도에서 보듯이 이란과 이라크야 순위파지만 그 정부 반군이면 당연히 또 시아파일 거고요. 그죠? 네. 그 이라크 반군과 이란 그리고 예멘 이렇게 시아파로 둘러싸여서 이번 공격의 배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어쨌든 이란이 연관설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란은- 예멘과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저희가 잘 몰라서. 사우디가 네. 사이가 안 좋죠. 예. 지금 예멘 지역의 반군, 후티 네. 반군은 사우디의 군사력에 늘 몰려다니고 있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교전이 많이 벌어졌는데 네. 사우디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 공격을 하는 상황이었고 네. 이 반격은 거의 잘 먹히지 않았는데 아까 이 기자님 말씀처럼 이 드론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무인기라고 군용 무인기라고 네.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드론 10여 대로 가한 공격이 아닌 것 같다. 이 드론도 폭발력이 꽤 있지만 아까 보시면 굉장히 크게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폭발일 것이다라고 처음에 추정했지만 네. 오늘 나오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 분석은 네. 20여 대의 드론과 10여 개의 순항 미사일이 동원된 것 같다라는 그 배후에는 분석이 나오고 이란이 있어서 있을 것 같다. 예, 이거를 네. 좀 잘 우리가 무인기 분석해봐야 공격 될것 이야기하셨지만 과거에 10여 년 전에 이미 미국이 저 아프가니스탄 저 공습할 때도 보면 네. 그때도 전투기에 무인기였죠. 무인기죠. 네. 그래서 저 샌디에고 해군 기지에서 마치 조이스틱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발진해서. 조작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습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반군들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 아까 반군 대변인이 지난 5년 동안 사우디가 예멘을 불법 침략했다고 그러는데 이 예멘 내전이 2014년에 있었습니다. 예멘 이제 시아파 반군이요 수도를 장악했는데 네. 사우디가 이제 순위파죠. 이란은 네. 시아파고 순위의 맹주는 이제 사우디가 되고요. 시아의 맹주는 이란이 되는데 둘이 서로 배후에서 이제 예멘 반군과 정부군을 각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반군이 지금 현재 수도를 장악했고요. 여기서 이제 사우디를 향해 가지고 보복 공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대응입니다. 그렇죠. 폼페이오 장관이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란이 맞는 것 같다 이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그 드론 자체도 그러니까 예멘이 이란에서 직접 만든 공격을 했던 것이고. 이란이 배후에 있던 같은 맥락이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결국은 이란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란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6월 이후에 이제 외국 유조선 4척 잇따라 억류하기도 했고요. 또 그럼 지금 봉쇄하고 있죠 미국이. 네, 봉쇄를 하고 있고 또 사우디 유조선이 또 이란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각각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각각 뭐 이제 네. 그 동맹체를 구성하자고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의도가 뭐냐? 그 미국과 사우디가 가장 경계하는 유가를 흔들자는 겁니다. 그럼 이란의 의도는 결국 무엇이냐? 이란 현재 그 미국으로부터 또 유럽으로부터 이제 금수 조치를 받기 때문에 네.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네 원유를 이제 수출을 해달라는 건데요. 아, 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했듯이 세일가스가 발견됐기 때문에 굳이 이란산 원유에 의존하지 않고 이란산 원유를 막아도 충분히 세계 유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었죠. 네.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 시장을 흔들고 원유 시장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체계를 흔들어 놔야 지금 금수 조치돼 있는 우리도 지금 이란산 원유 수입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금수 조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한 게 아닌가 또는 배후에서 조정한 게 아닌가. 이란은 뭐 공격했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더군요. 네, 단 한 번도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미국 정부의 언급에 대해서 그런 헛되고 맹목적인 비난과 네. 발언은 이해할 수 없고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미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네네. 장전돼 있다 이런 표현. 장전돼 있다. 예, 네. 락트 앤 로디드 로디드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네. 썼는데 저건 수거처럼 붙여 있는 겁니다. 락앤 러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미사일이나 탄환이 장전돼 있다. 언제든 공격 태세가 준비돼 있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네.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조만간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이상 미국이 또 이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겠는가? 네. 그럼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전운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우리도 포함해서 파병 요청들을 동맹 국가들이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연합체를 모으고 있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 아니었겠습니까? 자, 진짜 군사 대응을 할까? 네. 앞서 홍 기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쪽에도 이제 이른바 서방 친서방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우디를 중심으로 공격당한 그렇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 몰지 않은 데 네.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란을 치면 또 맞물려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래서 쉽지 않은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중동의 화약고를 좀 제어하는 정책을 해왔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일가스가 발견된 이후에 시리아 철군을 하는 등 중동에서 완전히 힘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공백기를 이제 이란과 사우디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 양상인데요. 네. 다시 이제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우리도 지금 이제 금수 조치에 해당돼서 이란으로부터 기름 하나, 우리도 자동차도 많이 수출했는데 수출도 맞아요. 못하고 수입도 못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과의 또 이런 중동 정세가 더 예민해지면 우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2021년 되면 이제 원유 자급 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데미지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가 나오는 양의 3배 정도를 지금 수입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는 우리가 한 중국은 미국의 금수 조치 안 따르고 있는 거죠? 이란 뭐 네, 미국 네. 눈치 안 보고 이란 원유 계속 수입하고 네, 있더군요. 수입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의존도가 상당히 셉니다. 아. 그 우리가 한 사우디로부터 30%를 받는데요. 중국은 4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로부터 원유 공급이 끊길 경우에 굉장히 좀 경제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수 조치 때문에 우리는 이란산 원유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4대 교역국입니다. 첫 번째가 아랍에미리트고요. 네. 두 번째 중국, 그다음 세 번째 인도. 뭐 완성차는 이제 수출을 못 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차 부품이나 합성 수지 또 네. 멀리 보면 또 한류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란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란 경찰차도 제가 취재가 봤더니 소나타더라고요. 네. 근데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원유가 중동에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그 원유 공급이 불안한 사태가 되면 이제 사우디 석유 장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약속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홍서우 기자 수고했고요.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